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한창입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고 이후 각 상임위원별 위원장 선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시군의회에서도 차기 의장 선거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면 지방의회가 민선 7기 3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최근 불거진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라북도 의회 이명현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어제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치러졌죠. 민선 7기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진행상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 전라북도 의회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지난 16일 날 열어서 원내대표를 먼저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주관으로 해서 지난 22일 날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원장들까지 선출을 마쳤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26일 날 우리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2분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상임위원장들까지 선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7월 중순에는 예결특별위원장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까지 선출하게 되면은 원구성이 마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명현 의원께서도 지금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가 된 상황인데 환경복지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 네. 또 위에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보태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기에 환경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 우리 미세먼지 관련된 문제 또는 악취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성면과 슬레이트에 관련된 문제 이런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후반기에도 좀 더 역동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경보건복지위원회는 제가 단독 후보로 현재 출마된 상태입니다. 네, 5개 상임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 플러스해서 6개 상임위원회로 운영이 되겠고 상임위원장 선출 앞두고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제 4명이 경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의장 선거에서는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남원에서 한 분의 후보가 나오셨고 또 부안에서 부안군 출신 후보가 나오셨고 완주군 출신 후보 그리고 임실군 출신 후보 이렇게 4분이 나오셨는데 결국 아시다시피 완주군 출신 송지용 의원이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경쟁이 좀 심했던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부의장 선거도 우리 1부의장, 2부의장이 있는데 1부의장은 지난 전반기에 아무것도 욕심을 좀 내지 않았다고 인정됐던 순창군 출신 최영일 의원이 1부의장에 단독으로 당선이 되셨고요. 2부의장에는 5분의 의원이 또 같이 경쟁을 하셨어요. 그중에 또 역시 지난 전반기 때 좀 많은 것을 양보하고 했던 김제 출신의 황영석 의원께서 2부의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시군 의원을 대표해서 이명태 익산시 의회 의원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익산시 의회 원구성 진행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마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익산시 의회는 25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임위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갑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전반기에는 갑 쪽에서 의장을 하셨고요. 을 쪽이 이제 부의장을 하셨고 이제 후반기에는 을 쪽에서 의장을 하고 전반기에 이제 부의장을 했던 곳에서 의장을 했던 곳에서 부의장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민주당 내 관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을 쪽에서 의장을 하실 차례인데 을 쪽 지역구 의원분들만 따로 모이셔가지고 얼마 전에 그 내부적 투표를 진행을 해서 2분이 경선에 나서셨고 한 분이 지금 의장 후보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바로 갑 지역이 따로 모여서 부의장 후보를 또 2분이 경선을 해서 뽑으실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들은
민주당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의 어떤 분이 하실지 내부적 정리가 되는 편이고요. 본회의장에서 7월 2일 날 거의 뭐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정된 분들이 거의 당선이 되시는 좀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25명 중에 20명이 민주당 의원이시고 2분이 정의당, 3명이 무소속이거든요. 이런 좀 뭐 현재 전라북도 전체가 비슷하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일정 정도 내부적 경선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게 본회의장에서 거의 뭐 이렇게 형식적 투표가 진행되는 그런 좀 한계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전라북도 의회 또 익산시 의회뿐 아니라 다른 기초 시군 의회는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이 자리에 또 우석대 김윤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민선 7기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선된 게 이제 네. 딱 2년 네. 임기를 이제 절반 네. 지낸 셈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당선되면서 이제 단독 독점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민주당 이 구도 속에 지방의회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를 이제 평가를 한다면 커다랗게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슈가 토목 이슈냐 아니면은 생활 이슈들을 많이 갖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 이제 토목 이슈들이 이제 주를 이룰 때 그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비리 비효율을 차단한 의회냐라고 했을 때 전라북도 의회는 두 가지 다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행정부 견제인데 행정부 견제의 문제를 봤을 때 정말 전국적으로 제일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곳 아닌가. 물론 여기에는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일당 독재죠. 일당 독재에 의해서 공천권을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갖고 있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시도지사와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 도의원, 시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부터 한 당에 압력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줄 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민주당 일색으로 하고 그 민주당 일색의 의원들은 본인이 아주 열심히 행정부를 견제하고 여러 가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못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바꾸는 거가 가장 이제 커다란 과제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각 부분으로 보게 되면 교육위라든지 문화예술위, 농경제위 그리고 지금 환경복지 나오셨지만 이 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뚜렷한 많은 성과들을 냈다고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 전북 시민사회 연대회의 이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의원의 역할을 뭐 감시와 견제에 뭐 선봉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김윤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한계 또 그다음에 그 결핍 부족 현상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우리 이상민 운영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시겠습니까? 일단 뭐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제 뭐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사실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공천 과정에 있고 공천 과정에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력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의 일정한 부분에 뭔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려움. 오히려 국회의원보다는 이제 이 경선 과정이 예전에 낙점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뭡니까 이렇게 당원 투표부터 이제 시민들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작동이 되고요. 또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의원님들은 아니 같은 당 단체장이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게 해당 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견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피해가 결국에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이 결국에 실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정책에 대한 완성도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걸러지면서 정책에 대한 효율성들이 높아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집행부도 뭔가 이게 의회에서 충분히 견제받고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게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당 독재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일당 독재 때문에 형성되는 문화.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더라도 단체단과 각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한계가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이랬을 때 이 정책에 갖는 완성도랄지 집중도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뭔가 무장해제시키는 이 구도 때문에 개별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의 역할로 보여지지 않는 거고 지역 발전의 성과로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 한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지난 2년 동안에도 그대로 또 나타났던 문제였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한계성을 지적했는데 이런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우리 지방선거 때 단체장이 됐던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걸 실현시키고자 해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원내 진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원내 진입을 하지 못하면 정책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 부분이 단체장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선 이후에 우리 당의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저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어디까지 지금까지 보여지는 우리 국민들이 보여지는 그런 눈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좀 부족했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강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됐든 강화시킬 필요는 있지만은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의 노력 문제와 별개로 크게 규정을 하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거 그럼 민주당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말 의정 활동을 잘하는 것이 정말 다음 선거에 있어서 공천이랄지 이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틀들이 저희는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 도민들이나 또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지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천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지금 과연 공천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 그 객관적 평가라고 하는 건 정당의 입장에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배심원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뭐 전체의 한 100 중에 한 30% 정도는 배정을 한다면 의원님들 스스로도 뭔가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의 개별적 노력을 제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조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바뀌고 있다. 특히 이제 일정 독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협치가 안 된다고 난리인데 지방의회는 뭐 견제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순된 상황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명택 네. 의원님도 또 네.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이제 무소속 재선 의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원구성과 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 드려보자면 현재 익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4석이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25명에 20명이다 보니까 현재 상임위원장도 재선 의원 1명에 민주당 의원, 초선 의원 3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정의당이나 저나 무소속이나 재선 의원이나 다선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상임위원장 한석을 뭔가 배분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의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어떤 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뭔가 좌지우지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요즘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민주당이 차라리 다 가져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상임위원장을 다 한다거나 의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면 저는 적어도 민주당의 목소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도의회나 시의회 뭐 여러 특수성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차라리 다수이고 다수로서의 뭔가 권한과 역할을 하고 싶다면 어떤 지역의 이 중요한 사안, 어떤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당론을 차라리 좀 내놨으면 좋겠다. 예, 의회도. 근데 지방의회가 좀 아쉬운 건 지방의회는 당론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다 입장에 따라서 어떤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상임위원장 선거라든가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어떤 좀 이러한 때만 어떤 당의 목소리가 집결이 되거나 이렇게 결집이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저는 아쉽다. 그래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다수의 당은 당연히 제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책임, 어떤 그 당의 정확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좀 저는 이렇게 좀 된다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해 봅니다. 김 교수님,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또 국회 상황과 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회는 그래도 여야가 있어가지고 서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당 간 견제도 하고 또 행정부 또 대통령을 다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 몇몇 곳은 거기에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데요. 전혀 그런 견제들을 사실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분 사실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제일 그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잘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만 모셨기 때문에 사실은 두 분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많은 수의 그 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제 공천 심사를 전라북도에서 이제 하고 했는데 그 훌륭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일단은 2년 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 다음에는 국회의원 선거는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을 장악한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때문에 그걸 위한 준비 구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사실은 지방의원들은 자기 역할을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기고만장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도의회에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파견을 간 그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물론 그러면 행정부 견제를 위한 뭐 자료 요구도 있고 그랬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일도 발생하지만 실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는 사이 전라북도는 우리가 이 정량적인 지표를 보십시오. 인구수는 전국에서 제일 빠른 수로 줄어들고 있고 경제 지표는 경제 성장률 전국에서 최하위. 그런데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지금 상임위도 새로 구성되고 이제 도의장도 구성이 됐지만 그런 걸 속에서도 지금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뭐 지난 2년간 양보했고 그리고 욕심내지 않았고 이런 표현들을 쓰신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나눠 먹고 있다. 그런데 그 나눠먹는 계파들이 여러 계파일 때는 이번처럼 3차까지 갈 정도로 치열해진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송성환 도의장 같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그 엄청난 그런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하지 못하고 마지막 임기를 채우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전라북도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이제 지방자치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자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을 바꿔야 되고 실제 민주당에서 이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제도 이거를 손질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만 한 가지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네. 한 가지만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 입장이 아니고 행정의 입장이 든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그게 민주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그건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를 보면은 우리 그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우리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어요. 국회는 국회 사무처 직원의 임명권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임명권 아래에 있는 그 직원들은 언제든지 다시 행정적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쪽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법률상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당의 문제는 그런 거 네, 아니다. 그 법률상에서 문제는 제가 이제 그쪽을 또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들이 서로 여야도 있고 당들이 구성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의회가 행정부의 견제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전라북도 같은 그런 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법이 있어도 똑같이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왜 거기서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왜 견제를 하지 못할까? 스스로 문제점인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걸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도지사한테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이런 거 바꿔라. 이거 안 된다. 못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예, 네. 예. 아이고, 그 부분도 네. 또 일정 부분 이제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대회는 의원들이 강하게 그걸 어필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러지 못한 때도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우리 의회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원구성을 하면서 첫째 방향이 네. 저희가 강한 의회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전라북도 의회가 강한 의회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말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 의원들의 일탈로 인해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명웅 의원님, 최근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 의정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예. 뭐 어떤 상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최근에 좀 상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상 같은데 그게 이제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매년 그 지방자치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어떤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라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각 지역별로, 각 광역단체별로, 광역의회별로 몇 분씩 선정해서 수여하고 있는 그런 상입니다. 네, 그렇게 우수 의원으로서 또 평가도 받으시고 또 강한 의회를 주창하고 계시는 의원님이신데 최근 저희 전주문화방송 보도를 통해서 지방의회 조례 베끼기 문제가 많이 조명이 됐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조례 제정. 그런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분명히 특성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목표하는 방향이 다른데 같은 조례를 계속 만들어낸다 이런 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에서도 그러고 일반 또 우리 밖에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그러고 한 명의 의원이 1년간 조례를 몇 건씩이나 제정했느냐 그런 것을 의정활동에 잘했느냐 좀 덜 했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평가 기준이 의원의 우수한 의정활동 평가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너나 없이 많은 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 수를 늘리는 데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그런 다른 지역의 조례도 따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한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수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우수한 모범 사례를 보고 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괜찮은 조례나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줘야 된다. 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의 실정과 상황이 다른데 그대로 옮겨버리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인데 우리 헌법 117조에 보면은 우리 우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과 시행령의 규정 안에서만 그 자치단체의 규정을 정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수정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고 이렇게 해준다면 좀 더 폭넓게 또 그 특성에 맞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 만들어질 텐데 생기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외부에 또 요인에서 그런 경우들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너나 없이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조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좀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말씀을 좀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이번 익산시 조례를 좀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한 조례 중에 이제 하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든 조례인데 그 보건복지위원 전체 의원 발의로 만든 조례입니다. 근데 이게 익산시에서 이제 기본소득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빠진 이주민이죠. 예. 랄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검토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 어떻게 적합한지 그리고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성을 가질 건지 이게 잠자고 있는 조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냥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면 이 조례에 대한 이해가 공무원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몇 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되게 바라보는 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래서 어떤 전문가 간담회랄지 또는 어떤 시민단체 또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간담회를 통하면 그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집행해야 될 집행부가 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실제 실행이 되는 거고 어떤 도민이나 시민의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급하게 그냥 건수 올리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냐.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례도 주민이 또 재정을 청구하거나 또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 사실 뭐 사문화되다시피 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뭐 이게 서명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쉬운 게 의원님들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사문화됐던 이유는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현실성이 반영된 규정으로 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럴 필요성들이 집적돼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싶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근데 이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례 문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지원 조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부들이 필요한 조례 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 이걸 해야 한다? 이건 뭐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게 아니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법령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그 문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어디 의왕시인가요? 뭐 이쪽에서 그런 조례 발의를 지원하는 이 조례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지역 현안이나 이런 사안이 아니면 거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조례를 제가 기초의회 의원 생활을 할 때요. 조례 연구회를 제가 만들어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 간에 괜찮은 조례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도 했고 또 경남 창원시에 또 좋은 조례 연구회라고 있었어요. 거기하고 같이 만나서 당신들이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좋은 조례를 내놓고 우리하고 토론 한번 하자. 우리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좋은 조례를 내놓고 당신들과 같이 토론을 하겠다 해서 몇 차례 만나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저는 그때 판단을 했냐면은 저희들끼리 교류는 괜찮아요. 좋은 조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생각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행정에서 따라주질 않아요. 행정에서 만들어진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신속하게 예산 반영을 합니다. 의회에서 만들어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조금 미적미적해요. 또 만약에 예산을 갖다가 도입한다 해도 예산을 준다 해도 정말 형식적인 예산, 약간의 예산으로 그냥 어떻게 한번 해봐라
하는 식의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중요하고 좋은 소리라고 다들 인정됐는데도 우리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 정말로 참 답답한데요. 그 이제 집행부 행정부를 이제 우리가 견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예산에 대한 그 심사, 그다음에 의결 이런 결정들을 그 도민들이 도의회에다 맡겼어요. 근데 거기서 견제할 때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니까 지금 행정부가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의회 위상. 그래서 정말 강한 의회를 만들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조례 베끼기 뭐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냐면 우리 도민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민들이 이 도의원이 뭐 하는지 시의원이 뭐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압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만약 도의원이 도의원 선거만 한다면 4년 만에 한 번 하니까 그래도 남들이 2년 정도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나머지 2년 선거 준비하고 뭐 이럴 테지만 실제적으로 당선된 순간부터 총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자치단체장 선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자기 지방자치 선거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주일의 일상을 보게 되면 지역에서 조직 관리, 주민 만나기, 그 관리하는 거에 대부분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례에 대해서 연구하고에는 필수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거를 도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도민을 상대로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도민은 다 알고 너 맨날 밤에 그러고 다니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여기서 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이 속으로 정말 답답해합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무기력함을 느껴져요. 만약 그 도민들이 그렇게 무기력을 느끼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주민 발안제도 직접 주민이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이슈를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자. 정확하게는 주민 직접 발안제도라는 거죠. 지방자치법 15조 1항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제 주민 발안 제도가 있는 이후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96건을 제외하고 난 96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나누면 단 한 건도 없는 그런 발안이 많은 거죠.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런 그 발안 요건이 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발안 요건에 대해서도 낮추고 그다음에 거기서 연령도 이제 19세 이상이 이제 발안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연령도 지금 이제 18세에 하향됐잖아요. 이제 그것도 낮추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건 뭐냐면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민이 발안을 하면 발안한 내용 갖고 주민이 투표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걸 다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방 의회가 그걸 결의하게 돼 있어요. 결정하게 돼 있고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안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내는 안도 결국 힘을 못 받는데 주민이 발안한 게 힘을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시민들에 의해서 도민들에 의해서 의회 견제도 사실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구조들이 다 뭉쳐 있어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조례 네네.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한 가지만 잠시만요. 지금 뭐 약간 뭐 지방 의원들의 그 일탈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 베끼기, 그다음에 뭐 조례 제정 뭐 여기까지 나왔는데 최근 뭐 정읍시 의회에서 이른바 이제 꼼수 여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요즘 뭐 해외 연수를 가지 못하니까 또 뭐 이렇게 좀 그 예산으로 해서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또는 정읍시 의회에서는 또 동료 의원을 성추행하는 그런 고발 사건까지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임 의원님. 정읍시 의회 문제만이 아니고 또 김제시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과 이제 불륜 사실이 네. 드러나면서 뭐 해당 의원이 이제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처럼 지방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런 문제 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저도 지방 의원으로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뭐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송구한 마음이고 좀 부끄러운 마음이고요. 근데 다만 좀 저는 그건 좀 개인의 일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이 뭔가 되려고 마음 먹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기간제 어쩌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히 김제 씨와 같은 일들은 그건 좀 일반적인 의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더라도 좀 대단히 큰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사후 처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공당의 당원이라면 그 공당에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들이 그 공당에 대한 어떤 저 공당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건데 아쉬운 것은 아까 우리 전북 지역 다수를 거의 뭐 90% 이상 점하고 있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되게 그 구성원들이 어떤 그런 또
이런 문제점의 이 당사자들이기도 한데 좀 그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그 해당 의회는 같은 또 어찌 보면 이 신분에 있는 동료로서 뭔가 윤리 투기라든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회부를 통해서 시민, 도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볼 때 이 도민이나 시민, 국민들이 보실 때 다 저분들이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문제점도 서로 또 그럴 때는 보호하는 그런 의회로밖에 보이지 않는 네. 이게 좀 저는 문제라고 그래서 봅니다. 우리 이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직접 발안제도 사문화되다시피 했고 주민 소환제도 역시 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그 의원이 의회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이제 통제하는 수단들이 어쨌든 공정했던 정당이 해야 될 몫이 있고요. 자체 스스로 어떤 자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신뢰, 정치는 신뢰를 먹고 사는 거니까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민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제 이게 가장 강력한 게 소환제도인 거죠. 근데 이제 소환제도는 현재도 있지만 실제 이게 거의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소환의 요소가 있지만 제도가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 지금 3분의 1, 33%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시면 뭐 요즘은 이제 투표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투표율이 낮다고 당선자를 안 가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걸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개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이제 개정과 관련해서 개표는 무조건 하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요건이 뭐 25% 정도는 뭐 이렇게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왜 무력화되냐면 이 주민 소환에 반대하는 분들이 투표를 안 해버립니다. 왜 개표를 안 하니까 3분의 1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넣거나 없이 하라고 해도 지방선거 50% 넘기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서 근본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 좀 이런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이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선거하는데 돈 보존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보존 비를 반환하게 한다든지 최소한 이런 거고 정당은 이제 민주당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잘못 공천해서 공직자의 잘못으로 뭔가 직을 잃었을 때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천을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뭐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공천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나가 요즘은 싹 없어졌습니다. 아마 내년 보궐선거 때 공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공당이 어떤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원칙들을 어떻게 지킬 거냐 뭐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 정읍시의회 부결됐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칼이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찬성하는 순간 나도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그럴 만큼 그런 어떤 성문제 내지는 이런 문제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 문화가 그렇게 못 바꿨다는 거고 거기에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1차적으로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의회가 그런 문제 제때 징계하고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의회에 발을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의회는 도민의 시민의 신뢰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원칙에서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의정 활동을 잘하시는 두 분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 지방의회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이명택 의원께서는 SNS 생방송을 통해서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을 전하고 또 계속 뭐 그 소통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뭐 제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실제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돼야 되고 또 어떻게 개인의 방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뭐 물론 TV에서 많이 보이지만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해보는 방송 같은 걸 했고요.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뭐 상당히 이제 이렇게
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의제들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거나 해서 제가 토론도 열고 계속 그 생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SNS 활동을 하는 것이 뭐 단순히 저의 홍보가 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그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정보들을 시민들과 잘 공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리는 게 단순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은 그것들의 몫이 있는 거고 개인 스스로 저는 이 선출직 공직자라면 이 활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자꾸 시민들의 의견을 피드백을 받고 저는 이게 어떤 개인 홍보 차원이 아닌 당연한 의무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그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 정부가 표방했던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됐는데 최근에 다시 뭐 입법 예고됐지 않겠습니까? 네, 이 위원장님, 그 자동 분권 그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뭐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부분 개정이 아니라 이제 전부 개정이 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의 권리와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대단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그 주민 발의를 좀 더 현실화하는 거, 그리고 주민 소환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걸 좀 대대적으로 좀 손을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의회의 정보와 관련한 걸 대대적으로 좀 공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거 회의록을 아니면 물론 요즘 이제 영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들이. 그래서 의회 정보를 어떻게 잘 공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인사권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그러니까 전라북도 의회와 관련된 의회 인사권은 이제 의장이 갖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정책을 좀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그 뭐 1인 1 보좌관제 하자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는 아닌 거고 정책 보좌관을 좀 들 수 있는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상임위 차원이든 이렇게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놔서 아마 이제 의회가 좀 활동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좀 우려되는 게 이번에 보면 그 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 여비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해외 연수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집행부의 여비와 같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이번 법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제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질책들이 많은데 의회 스스로 이런 질책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이제 그런 어떤 대안들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떤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재정의 문제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뭐 지방 교부세처럼 어떤 재정력을 이렇게 보완하는 제도가 있는데 재정에 대한 권한들을 지방에 넘길수록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편차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정 조정 제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건 특히나 이제 수도권 이하의 어떤 재정력이 좀 약한 그런 자치단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그 어떤 진일 보완 어떤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제 운영의 문제가 남는 거고요. 이제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의회 몫이 상당히 크고 또 어떤 지역사회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뭐 보태실 말씀 있으면. 그 예산 관련 그 해외 연수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의원들의 연수비는 딱 책정이 돼 있어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연수비는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예. 그게 얼마가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지방의원들 출장비가 각각 다른 거예요. 너무 천차만별이고 너무 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통일화시켜주거나 어떤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해서 제가 재작년에 애결위원회를 활동할 때 그 이야기를 분명히 짚고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이것도 기준을 세워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무분별하게 그냥 그 낭비되는 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 뭐 개정. 네. 김 교수님, 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그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라는 말 자체가 이제 틀립니다. 그렇죠? 지역자치죠. 아무래도 지방이라고 하면 중앙집권적인 그런 체제 안에서 그 떨어진 지역을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하니까 그 영어로도 이제 로컬이죠. 로컬은 우리가 이제 지역으로 바꾸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방자치가 한국에서 60년도까지 나름대로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활성화됐었는데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고 나서 중앙 집권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95년도에 다시 이제 부활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5년째를 맞아서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지역자치,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뿌리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뿌리 내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당 공천제입니다. 이 정당 공천제를 손을 보지 않으면 결국은 지역에서는 일당 독재에서 실제 나온 지방자치가 실현되기가 되게 어렵고요. 두 번째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2할 자치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전체 예산 중에서 2할 정도를 하는데 실제 그 부분이 6할 정도는 올라가야 실제적으로 지방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아까 이제 보좌관 제도도 얘기하고 연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요. 의원이 돼야 해외 연수도 다녀야 폭도 넓어지고 사고도 넓어지고 폭 넓고 사고 넓은 의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의원을 해가지고 그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얘기하면 되게 욕먹을 것 같습니다. 보좌관, 정책 보좌관 필요합니다. 근데 지역 관리하느라고 술 먹으러 다니는 그 시간에 스스로 공부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법을 조례를 만들 정도의 그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건 보면요. 젊은 층, 새로운 청년층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기존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이 청년 비례를 국회의원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는 기초부터 50% 정도는 청년한테 할당하고 또 그 50% 여성에게 할당하고 그래서 그곳서부터 치열하게 실력을 쌓으면서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 기대를 하면 지금 우리 세대처럼 그렇게 눈치 보고 당 눈치 보고 그다음 선거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사실 정당의 공천을 완전 배제는 못해요. 그럼 또 토호 세력들이 막 준동하니까 최소한 줄이고 정당 스스로가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라북도가 인구 계속 줄고 제일 가난한데도 계속 뭔가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폼을 잡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선 7기 후반기 지방의회 원구성 상황과 지방의회 역할 논란 그리고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왔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출연자분들께서 또 강조하고 싶은 분, 못다 하신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 운영위원장부터요. 뭐 저희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지방자치, 뭐 이제 지역자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요성을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지역의회가 어떤 역할을,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쨌든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도민들은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눈높이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단체장. 그리고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는 의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또 거기에 걸맞는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의원님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의원님들의 모습들이 지방의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당이 더욱더 노력하고 제도를 개선해 줘야 한다. 이런 거고 저희 시민단체도 그런 부분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으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명대 의원님. 네, 저도 네. 뭐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주민 발안 제도가 제가 보니까 2000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18년 동안 매년 13건씩 242건이 발의가 됐고 121건 50% 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건을 더 낮춰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법을 발안할 수 있는 제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까 조례베끼기 이야기 잠깐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이 어찌 보면 통제와 자율이 잘 조화됐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좋은 조례는 표준 조례안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역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개혁적인 조례들을 빨리빨리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조례는 빨리빨리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좀 반영해서
뭔가 복지 예산 같은 거 세울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그런 통제는 조금 좀 완화해 주도록 법률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지방자치법 개정을 할 때 저는 지방의원 후원의 제도도 좀 국회의원들이 꼭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은 정말 더 열심히 많은 시민들의 성원을 받아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민태 교수님. 네, 하여튼 저는 그 강한 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강한 의회가 돼서 정말 집행부 행정부를 견제를 잘 하길 바라고요. 도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비리와 비효율성 이것들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의회가 건강해집니다. 꼭 이제 차단하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주민 발언 얘기했지만 대부분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필요한 주민 발언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 유명무실화된 것들이 실제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역에서도 조례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명영 의원님.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양 수레바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서 여러 이야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레바퀴의 크기가 지금 너무 다른 겁니다. 지방의회 생긴 지 벌써 30여 년이 다 됐는데 한쪽 수레바퀴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맴돌고만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어서 빨리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같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 시각대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같습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지방의회 성과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은 전북의 지방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인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새로운 진영을 꾸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는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